주말 동안에는 뭐 좀 근황이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주말에요? 네. 글쎄요. 주말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한 어. 정말 얼마나 아프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게 좀 이슈였거든요. 예, 그 결론이 나왔죠. 내일 아마 퇴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 관련해서 이제 그 정도는 중증이라고 봐야 된다고 이제 뭐 다들 그러더라고요. 요새 기준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코로나 걸렸어요. 저도 걸려봤는데 그때 막 어. 2주일 격리됐었거든요. 강제 격리 저는 네네네. 4년 전에 그래가지고. 근데 요새는 정확히 뭐 며칠을 해야 되고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이슈로 인해서 여야 대표회담이 수년이 됐고 그렇죠. 그런 그 수년되는 과정을 진짜로 불강력적으로 그렇게 된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정치적 해석을 담을 만한 기간이었다. 그래서 이제 주말 내내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죠. 안 그래도 저희가 좀 첫 번째 주제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것도 이재명 대표의 그 코로나 요 문제인데, 뭐 그럼 자연스럽게 그 얘기로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단 코로나에 확진이 됐다라는 게 알려진 거는 자가 검사를 통해서 일단 네.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그러면 질문이 드는 게 감기 증상이 있어서 자기가 일단 자가 진단 키트로 해봤다라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막 이게 막 몸이 막 이렇게 가눌지 못할 정도로 막 입원을 할 정도는 아니었다. 또 일단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들어보니 자가 윤 키트로 대변인 했잖아요. 소리가 조금 작다고 그래요? 하네요, 피디님. 네, 요거 네.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셨을 자가 겁니다. 키트를 그냥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자가로 자기가 해봤더니 양성이 나왔다.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병원에 가면 확실하게 이걸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입원을 했다. 뭐 이 얘기인데 뭐 많이 아프시다고 뭐 그러더라고 민주당에서. 그리고 그래요? 지난번에 왜 작년에 보면 단식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또 피습도 당했고.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전당대회도 겪었고 하니까 아마 몸이 많이 상하신 것 같다. 그래서 증상도 좀 더 있는 거로 보고 면역력이 결국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입원을 하신 걸로 저는 그냥 그 정도로 심플하게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기간이 또 이제 묘하다 보니까 묘하죠. 하필이면 이제 또 26일 오늘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위증교사와 관련된 또 재판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렇죠. 참석을 못 하셨어요, 당연히.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 이건 그냥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재명 대표 비방하는 건 아니고 뭐 1타 3피다 이런 말이 있었죠. 1차 3피. 네. 한동훈 대표 안 만난다. 만나기 싫은데. 양산 가기 싫은데 안 간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안 만나고. 네. 나 재판 가기 싫은데 안 간다. 진짜 1타 3피입니다. 네. 세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해석이 나올 만큼 정치는 어쩔 수 없지만 참 공교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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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도 들어보니까 일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의무적인 지금 일단 자가격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판단에 따라 가지고 자가격리를 하는데 민주당이 밝힌 것도 호전되고 난 뒤에 24시간 정도 자가격리하는 걸 권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뭐 객관적으로 저희가 알 수는 없고 알 수 없죠. 네, 알 수가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뭐 일단 그 상황으로 봤을 땐 정말 너무 심각하게 아팠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벌써 뭐 의사 진단이 됐거나 이런 것들도 조금 나오고 민주당이 더 뭔가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잠잠하는 걸로 봐서는 하여간 좀 의지가 있으면 아마 충분히 양산에 가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하지 않을까라는 좀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그래요. 네. 그 다른 것도 아닌 코로나 감염되신 분이니까 다른 분에게 전염될 수도 있잖아요. 전염될 아마 수도 그런 있죠. 것도 생각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죠. 네. 그래야만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는, 설마 이재명 대표가 그러진 않겠죠. 우리는 품격이 있으니까. 품격 있게. 예. 근데 이게 태어나는 날짜도 하필이면 또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누가 봐도 26일이 뭔가 좀 껄끄러운 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교묘하게 이 날짜를 지금 또 비껴가는 느낌이라 가지고 호전되기는 호전됐는데 하필이면 26일 날 호전이 돼서 다음 날 퇴원을 한다는 것인지 하필이면 진짜 좀 근데 뭐 재판은 일주일에 막 두세 번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 하필이면이 돼요. 워낙에 또 많으시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대변인님은 그러면 요 위증교사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 지금 전문가들 얘기 또 들어보니까 유죄가 나오긴 유죄가 나올 거다.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실형이 나올까는 좀 의견이 다른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뭐 양형 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양형 기준에 따른 이제 법관의 판단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법관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유죄가 나오는 거는 저는 뭐 확신합니다. 유죄 정도는 말씀하셨고, 요거하고 이제 선거법 위반 두 개가 있는데, 그렇죠. 선거법 위반이 유죄가 되면은 당선 무효에 가깝게 되면, 당선 무효가 아니라 아예 그 피선거권 박탈이 되는 정도까지 가면 민주당이 한 400억 원 되는 그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돼요. 그렇죠. 뭐 초유의 사태가 사태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서 과연 그렇게까지 할까? 라는 의견까지 있으니까 그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위증교사는 위증을 하라고 시켰다고 주장되는 사람이 이미 법원에서 수차례 내가 위증했다. 그렇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무죄로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김진성 씨도 자기가 다 실토를 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내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김진성 씨의 얘기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거였다라고 얘기해 줘라고 하는 그 녹취록까지도 사실 그대로 다 있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100% 그냥 유죄가 나올 그리고 거라고 이재명 보여요. 대표 쪽에서 증인 신청을 막 하잖아요. 이제 재판 좀 길게 끌려가고 뭐라도 나올까봐 하는데 그 증인 신청한 사람들조차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팩트 자체가 없다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 있어서 변호사들도 더 이상 이제 던질 게 없으니까 막 던지는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증인 신청을 제대로 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인 기껏 했더니 나와서 이재명 대표 여기 저랑 생각이 다른데 이래버리면 이게 도대체 뭐한 짓이냐는 거죠. 그렇죠. 그 재판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 검사 사칭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측이 최근에 또 이제 관련된 사람들 5명 정도를 또 증인 신청했는데 5명이 전부 다 이재명한테 불리한 얘기를 그렇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소위 말해서 쉬운 말로 빼박이다. 법관이, 재판관이, 판사가 어떻게 뭐 판단할지 그건 뭐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유죄를 피할 수 없다. 유죄는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해석이 유죄가 나면 1심 유죄가 하나라도 난다고 할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검찰, 무도한 검찰이 억지로 수사를 했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까지가 민주당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레퍼토리죠 계속. 근데 이제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유죄를 내리면 유죄 선고를 하게 되면 그때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럼 뭐 무도한 법원이 없는 죄를 만들어 지금 비슷한 얘기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김병준 지금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안 될 겁니다. 법관까지는 건드릴 수 없을 법원까지는 그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새 유화책으로 법원에다가 막 뭐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법원 그 법관 될 수 있는 기준 좀 낮춰주는. 뭐 5년으로 낮추고 뭐 법원이 항상 지금 인력 부족 때문에 힘드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되겠나 싶어요. 저는 아무리 뭐 법원이 뭔가 정무적 고려를 한다고는 뭐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좀 해주고 또는 겁박한다고 해서 유죄 때릴 걸 안 때리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일단 할 거고 유죄가 나온다면은 일단 이재명 대표 체제에 타격은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되면은요. 거죠. 지금까지 세게 얘기했던 친명들의 주장이 굉장히 머쓱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친명 그래 너희들 잘해봐 하고 거의 지금 당 주류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빠져 있는 다른 비명계, 비주류 이런 분들이 활동 공간을 열 수밖에 없게 돼 있죠. 지금 벌써 슬슬 그러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얘기 나오면 드리는 말씀이 이재명의 민주당 내 권력 기반은 공고하지 않다. 이 얘기를 저는 계속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공고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렇게 세게 하는 거라고 봐요. 오히려 더 센 척하고.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도 아무도 안 나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니들끼리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85% 나온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반대하는 사람의 그 반대 게이지는 높아져 있다고 봐야 돼요. 85%라는 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 정도가 커져 있다. 즉 뭔가 이재명에 저항하는 압력 지수는 높아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은 같은 당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선택지는 하나는 안에서 바꾸는 거. 안에서 바꾸는 거. 주류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뭐 예를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을 잡는다든지 뭐 공천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우점종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나가는 거예요. 나가든지. 그게 안 되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내부에서 비주류가 주류되기는 굉장히 어렵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 무슨 생각 하겠냐고요. 뛰쳐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를 주목을 해요. 경기도 김동연 지사 말씀이시죠? 김동연 지사도 물론 보지만 거기에 그러니까 친노 이런 분들이 막 가 있어요. 그렇죠. 자, 전해철 의원이 거기 경기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더 웃긴 게 있어요. 웃긴 건 아니고 파격이 문재인 정부 말기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있었습니다. 강민석. 예, 중앙일보 계시던 분. 그분이 지금 경기도 대변인이에요. 대통령실 대변인 하던 사람이 경기도 대변인을 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격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바로 직전에 청와대에 있었는데. 격이 낮아도 한참 낮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거기 가 있을까요? 다음 스텝을 벌써 준비하고 있는 거지. 준비하고 있는 거지. 그걸 유심히 봐야 돼요. 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가 전해철도 지금 이제 불러들였고, 심지어는 이제 청와대에 있었던 강민석 대변인까지도 불러들였다. 그러니까 뭔가 이재명에 대한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이 비명들이 민주당 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뭔가 또 게릴라전을 펼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제 코로나 입원한 상태인데. 그래도 머리는 계속 빨리빨리 돌아가시나 봐요. 계속 뭔가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상 지시라 그래가지고 지금 2가지 지시가 나왔거든요. 첫 번째 지시는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진상 조사를 지시했는데 언제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독도 지우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 병상에 계셔서 사실관계 확인이 잘 안 됐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병상에 계시다 보니까 독도를 어떻게 지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형물을 공교롭게도 전쟁기념관에 있는 거 지금 그 훼손된 거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잠깐 철거한 거 하고 서울에 있는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몇 개를 또 이 동선이라든지 그것도 훼손이 많이 됐대요. 그렇죠. 빛이 발해서 15년이 됐고 뭐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옮긴 걸 가지고 이 정부는 또 친일이다. 그래서 독도 지우기라고 아예 그냥 단어를 하나 또 만들어 가지고 진상 조사할 게 뭐 있어요. 뭐든지 진상을 조사하자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CCTV도 못 믿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AI다.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이거 뭐 가상현실도 아니고 도대체 페이크다, 딥페이크다 뭐 이렇게 할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신뢰하지 않고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마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주변 자기 최고위원들 다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정봉주 한 명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냐, 정봉주 후보가. 근데 그것도 떨어뜨리고. 그렇죠. 박용진 정도는 공천 받는 당 만들어겠어 해놓고 박용진 4번 자르고. 그렇죠. 4번 잘랐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뭐 대통령 흉내내는 것도 병상 지시가 뭡니까? 이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병상 지시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게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언론들은 병상 지시 첫 번째, 병상 지시 두 번째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는 내고 있는데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대변인의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이거는 반일몰이 하는 거는 좀 철지난 좀 얘긴데 요즘 국민들한테 통하지도 않고. 지나도 한참 지난 게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뭐 꼰대다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세대가 변하는 그 시점을 봐요. 중위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쭉 일렬로 나이 순으로 했을 때 가운데 중위 연령이 몇 살이냐? 만 45, 46 정도 됩니다. 45, 46. 예. 그러면 45세라고 하고 45세가 넘는 사람은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45세만 돼도 한 79년생, 80년생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인식, 이게 사회의 인식을 주도하는 인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훨씬 많거든요. 많고 세단 얘기예요. 그렇죠. 힘이 젊은 분들이니까. 물론 그 뒷세대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지금 일본을 바라보는 생각이 제 기억에 82년도로 기억해요. 그 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그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일본 교과서 왜곡 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일본에서 교과서에 뭐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왜곡되게 기술하고 독도도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때에 막 총 걸기하고 막 이랬어요. 막 서울역 막 이런 데서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런데 그때 감정, 일본을 보는 감정하고 지금 4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을 보는 국민의 감정이 많이 다를 겁니다.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그때는 중국은 중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식 수교가 중국 공산당. 그래서 그냥 없는 셈 치고 이제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 감정이 없는 거예요. 6.25 때 우리 이렇게 했던 데인데 그렇죠. 교류가 없으니까, 아니 국교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또 중국한테 어떻게 우리가 감정을 갖고 있냐 이런 게 데이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를, 특히 이웃 나라를 보는 그 국민들의 마음, 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리고 국력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요. 수출액이 똑같아졌어요. 일본하고 우리하고가. 상상이 안 된 얘기예요. 옛날에 막 20배 차이 나고 이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1인당 GDP도 거의 이제 똑같다고 봐야 되고. 구매력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앞서요. 일본은 물가가 좀 높으니까. 이런 거 따져볼 때 국민들이 일본을 과연 지금 저렇게까지 막 적의를 가지고 대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역사에 대한 어떤 판단도 내려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한 40년 전 생각으로 일본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친일이라고 하면 이게 먹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친일이라고 하면.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요. 지금의 또 MZ들은 또 그런 거 관심 없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민주당 계신 분들이 그러면은 한 70년 전, 80년 전에 살아가지고 독립운동 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 100년 전쯤에 살아서. 네네네. 그랬으면 또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닌데 마치 자기들이 뭔가 임시정부에도 있었고 독립운동도 했었던 것처럼 정부를 막 공격을 하는데 뭐 그 맥락은 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그렇죠. 근거가 없죠. 뭘 가지고 공격을 하냐. 그냥 뉴라이트 이 얘기밖에 안 해요. 뉴라이트는 제가 잠깐 설명하면 한 20년 전에 나온 개념인데 네. 자 이상하잖아요. 뉴라이트만 있나? 뉴레프트도 있어요. 그렇죠. 신좌파 운동도 있죠. 뉴라이트와 뉴레프트가 만나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러면서부터 시작된 개념이 뉴라이트와 뉴레프트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뉴라이트는 절대 악이다. 이게 나쁜 사람들이야라고 아예 규정을 지어놓고 이 사람 뉴라이트야. 뉴라이트인데 공직을 맡아.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쪽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뉴라이트가 어떻게 그러니까 뉴라이트 잘 모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뉴라이트를 극우로 알아요. 신보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극우의 개념도 몰라요. 그렇죠. 그것도 모르죠. 극우의 정의에 가장 중요한 거를 몰라요. 국수주의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수주의 들어가고 폭력성도 들어가야죠. 그 뉴라이트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막 혼용해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개념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공격만 하니까 말이 막히고 말이 막히니까 어떻게 돼요? 감정적으로 나오죠. 윤 정부는 친일 정부입니까?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을 하겠다고 했더니 민주당의 강덕구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10월 1일은 조선 총독부 설립일이라는 거예요. 10월 1일 국군의 날이라고 한 이유 아시죠? 50년도 우리 6.25 전쟁 때 밀리다가 처음으로 38선 뚫은 날이 10월 1일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에요. 압록강 간 날은 10월 26일. 그 수통에 이거 뜨는 거 있잖아. 네네네. 그 10월 26일. 그래서 해놨더니만 조선 총독부 만든 날이다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임시공휴일로 하는 친일 이게 말이야 뭐야.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돼서 강덕구 의원은 공부 좀 하세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야. 방송 몇 번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방송만 딱 큐 들어가면 데시벨이 한 3-4개가 올라가요. 이렇게 얘기할 땐 괜찮다가 너무 귀 아파.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강덕구 의원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좀 공부 좀 하시라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고